신혼 첫날, 부푼 마음을 안고 대출 한 푼 없이 온전히 내 돈으로 매매한 최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긴 건 로맨스가 아니었다. 현관을 가득 메운 시가 식구 7명의 낡아빠진 이민 가방들이었다. 결혼 전에는 그토록 다정하고 젠틀했던 나의 훌륭한 남편은 지금 소파에 상전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주방을 삿대질하며 소리를 빽질렀다. 뭐 하고 서 있어? 어머니랑 식구들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오시느라 피곤하신 거 안 보여? 빨리 가서 밥 안 차리고. 그렇다. 그들 눈에 나는 그저 돈 버는 무급 파출부이자 걸어다니는 ATM 기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당신들이 그 알량한 체면마저 다 내동댕이 쳤다면 구청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혼인신고서는 그대로 파쇄기행이니까. 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늘 제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죠. 잔금을 치르던 그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직원이 붉은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유리창 너머로 밀어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와 동시에 스마트폰이 짧게 징 울렸다. 은행 앱의 거래 내역에는 마지막 잔금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 계좌에서 0이 9개나 붙은 엄청난 숫자가 미련 없이 빠져나갔다. 마포구에 위치한 방 4개짜리 40평대 아파트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내 소유가 되었다. 정도현은 내 옆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벽에 걸린 환율 전광판만 멍하니 바라볼 뿐 내가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신혼집으로 마련한 이 아파트에 그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계약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그리고 오늘의 잔금까지. 전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한 몫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반듯하게 접어 가방에 챙겨 넣고 그에게 다가갔다. 다 끝났어. 왜? 내가 말했다. 정도현은 빈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휙 던져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 자락을 툭툭 털었다. 가자. 어머니가 성당에서 같이 점심 먹자고 기다리셔. 그는 구체적인 등기 절차에 대해 묻지도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이름에 대해서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그러한 무관심을 일종의 선을 지키는 배려라고 여겼다. 나는 보험계리사다. 인간관계를 숫자와 계약으로 저울질하는 것에 익숙한 직업이다. 내 명의의 자산에 그가 자본을 대지 않았으니 당연히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합리적이니까. 30분 후 우리는 성당 지하 식당에 도착했다. 채 가까이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텅 빈 지하 공간을 찌렁찌렁 울리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껏 톤을 높인 자랑스러운 목소리였다. 아이고, 요새 집값이 어디 장난인가?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하는 게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다 우리 도현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능력이 출중한 덕분이지. 마포에 그 큰 아파트를 떡하니 샀지 뭐야? 방이 무려 4개야. 그 노른자위 땅에 채광은 또 어찌나 좋은지 흠잡을 데가 없다니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 너머로 시선을 던지니 강말순 여사가 비슷한 연배의 교회 아주머니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배식용 쇠집게를 든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삐져나오는 오만방자한 우월감이 가득했다. 곁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과장된 감탄사를 터뜨렸다. 어머머, 도현 엄마는 참 복도 많아. 요즘 젊은 애들 결혼 한 번 하려면 부모 등골을 아주 쏙 빼먹잖아. 근데 도현이는 집안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줬는데 자기 힘으로 신혼집을 다 해결했다고? 돈은 무슨 돈? 강말순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들고 있던 쇠집게로 스테인리스 반찬통 가장자리를 탕탕 두드렸다. 내가 좀 보태주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도현이 그 녀석이 죽어라 만류하더라고. 자기 선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엄마 아빠는 노후 자금으로 꽉 쥐고 계시라면서. 어휴, 그 녀석 자존심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내 앞을 꺾고 있던 정도현 역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음이 분명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나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민망함이 스쳤지만 그보다는 무언가를 애절하게 부탁하는 기색이 훨씬 역력했다.
어머니가 교우들 앞에서 체면 좀 세우고 싶으신가 봐. 그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한껏 낮춰 속삭였다. 지아야, 내가 못 들은 척 눈 감아주고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려. 노인네들 다 저런 알량한 허영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집 등기부등본에 오직 내 이름 석자만 적혀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그가 저렇게 교묘하게 뭉개버리는 짓, 그것은 그저 얄팍하고 값싼 감정적 착취에 불과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우리가 다가가자 강말순 여사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금세 얼굴에 화색을 띠며 자리에 앉아 비빔밥을 먹으라고 손짓했다. 그날 점심, 나는 맹물만 반 컵 정도 들이켰을 뿐이다. 주변 사람들이 정도현을 향해 쏟아내는 찬사를 귓등으로 들으며 그 당연하지 않은 칭송을 너무나도 뻔뻔하고 태연하게 받아먹고 있는 정도현의 꼴을 지켜보기만 했다. 식사를 마치고 정도현이 내 오피스텔까지 차로 바래다 주었다. 빨간 불에 걸려 차가 멈춰섰고 와이퍼만 기계적인 마찰음을 내며 아뷰리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고쳐 잡으며 헛기침을 했다. 지아야, 우리 다음 달 혼인신고 말인데 내 생각은 이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 우리 혼인신고 딱 6개월만 미루는 거 어때? 그의 말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속도도 일정했다. 수백 번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처럼. 결혼식은 예정대로 올리고 친척들, 지인들 다 부르자. 하지만 그 서류 제출하는 건 조금만 천천히 하자는 거지. 나는 즉답을 피한 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국에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그리 유별난 일이 아니다. 각자의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주택자에게 쏟아지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일단 결혼식만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는 미혼 상태를 두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유가 뭔데? 내가 물었다. 앞으로 새 아파트 청약 넣을 때를 대비해서지. 정도현이 고개를 돌려 내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 지금 마포구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잖아.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나까지 유주택자 세대원이 돼버려서 내 쪽에 무주택 세대주 청약 자격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 우리가 법적으로 미혼 신분을 유지하면 내 명의로 계속 생애 최초 청약을 노려볼 수 있잖아. 나중에 개발 호재 있는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면 그때 가서 지금 마포집을 팔고 갈아타거나 전세를 주자. 그게 우리 둘의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이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가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응시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반박할 여지 없이 완벽했다. 보험 계리사인 나는 매일같이 리스크와 수익률을 저울질하는 사람이다. 정도현의 이 제안은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했다. 독립된 두 개의 청약 통장을 살려둔다는 것은 자산 증식의 확률을 50%나 끌어올린다는 뜻이니까. 게다가 혼인신고를 미룸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라야 고작 법적 신분 확인이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었다. 알았어, 나는 건조하고 차분하게 동의했다. 내일 미리 작성해둔 혼인신고서 양식은 치워둘게. 구청에는 6개월 뒤에 가자. 정도현의 입가에 득의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한 손을 뻗어 내 손등을 토닥였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지아는 늘 이렇게 이성적이고 스마트해서 척하면 척이라니까. 그 알량한 이성. 당시에 나는 그것을 성숙함의 증거라고 착각했다. 나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만 매몰된 나머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가장 완벽해 보이는 논리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다. 결혼 준비 과정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사천리였다.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처음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그녀는 대뜸 우리 엄마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사돈어른, 우리 집안은 그런 구시대적인 허례허식 딱 질색입니다. 강말순 여사는 엄마의 손등을 토닥이며 더없이 진실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다. 예단이며 혼수며 그 복잡한 패백 음식까지 싹 다 생략합시다.
요즘 젊은 애들 직장 생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언제 그런 피곤한 걸 다 챙긴대요? 우리 지아는 그저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시집만 와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 도현이가 지아 같은 며느리를 얻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의 겹경사인데 제가 그런 쪼잔한 문제로 애들 힘들게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엄마는 그 말에 눈시울까지 붉히며 참으로 말이 통하고 훌륭한 사돈을 만났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곁에 앉아 강말순 여사의 인자한 미소를 지켜보았다. 한국의 낡은 결혼 관습에 따르면 신부 측은 시가에 보낼 값비싼 예단 이불이나 칠기, 명품 가방, 심지어 예단비라는 명목의 현금까지 바쳐야 한다. 수많은 커플들이 이 단계에서 서로 기싸움을 벌이다 파혼에 이르곤 한다. 강말순 여사가 이 모든 과정을 앞장서서 생략해 주었으니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귀찮은 절차를 크게 던 셈이었다. 대망의 결혼식 당일. 모든 행사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게 끝이 났다. 숨막히게 조이는 웨딩드레스, 수백 번의 기계적인 인사,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가 친척들을 향한 억지 웃음까지. 정도현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 동기들과 뒤풀이가 있는 데다 턱시도 대여점에도 들러야 한다며 나더러 먼저 신혼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 자기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리느라 녹초가 됐겠다. 먼저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푹 쉬어. 나도 금방 정리하고 들어갈게. 왜 그는 호텔 로비에서 내 짐가방을 트렁크에 실어주며 무척이나 다정하게 차 문을 닫아주었다. 나는 홀로 운전대를 잡고 마포 아파트로 향했다. 어느덧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엔진의 낮은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뻐근하게 뭉친 뒷목을 주무르며 욕조에 받아둘 따뜻한 물과 뽀송한 잠옷만 떠올렸다. 그 아파트는 바닥재부터 조명까지 온전히 내 취향으로 꽉 채워 리모델링한 공간이었다. 최고급 호두나무 원목 마루, 미니멀한 디자인의 소파, 쓸데없는 잡동사니라곤 하나도 없는 주방. 그곳은 내가 구축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나만의 요새였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주차를 마치고 갈아입을 옷과 예물 몇 가지가 든 가방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7층 버튼을 눌렀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경쾌하게 올라갔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내가 복도로 나서자 천장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짐승처럼 못 박히고 말았다. 내 아파트 현관문 앞 늘 텅 비어 있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할 그 복도에 지금 정체불명의 짐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시뻘건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거대한 이민 가방 2개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는데 입구를 거친 나일론 끈으로 대충 동여맨 가방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불룩했고 거기서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옆으로는 투명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 형체마저 찌그러진 종이상자 3개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맨 위 상자에는 어느 흔해 빠진 간장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고 모서리는 다 해져서 너덜거렸다. 심지어 받침대는 누렇게 변색되고 날개에는 시커먼 먼지가 들러붙은 고물 선풍기 한 대가 이민 가방 옆에 덩그러니 쓰러져 있기까지 했다. 이건 절대 나와 정도현의 물건일 리가 없었다. 이웃집에서 이사를 하느라 복도에 잠시 폐기물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흉물스러운 고물 선풍기를 피해 조심스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도어록 화면에 손끝을 대자 숫자 패드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익숙하게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내 생일과 정도현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다. 빅. 도어록이 신경질적인 오류음을 뱉어냈다. 화면에는 붉은 빛이 번쩍였다. 손가락이 미끄러진 줄 알고 다시 한번 번호를 꾹꾹 눌러보았다. 빅. 여전히 비밀번호 오류였다. 센서 등이 꺼졌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 홀로 선 내 심장 박동이 불길하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도어록이 고장 났나? 아니면 내가 번호를 착각했나? 그럴 리가 없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쓰던 번호인데 나는 구두굽으로 바닥을 쾅 굴러 센서 등을 다시 켰다. 나는 새까만 도어록 화면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누가? 감히 누가? 나를 제외하고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정도현. 나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네 자리 숫자를 천천히 눌렀다. 1, 1, 0, 5.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의 생일. 과거 정도현이 자신의 스마트폰 잠금 해제 패턴으로 썼던 바로 그 숫자. 철컥. 경쾌한 모터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도어록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변했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열린 문틈으로 밀려나온 것은 내가 공들여 골라둔 고급 디퓨저 향이 아니었다. 생마늘 냄새, 시큼하게 쉰 청국장 냄새, 그리고 사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퀴퀴한 땀 냄새가 훅 하고 끼쳐왔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문지방에 섰다. 널찍한 현관 바닥에는 10여 켤레의 신발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가죽이 다 일어난 낡은 남성용 구두, 뒷굽이 비대칭으로 달아빠진 여성용 단화, 걸을 때마다 싸구려 불빛이 번쩍거리는 조잡한 아동용 운동화 2켤레까지. 내가 신던 단정한 실내용 슬리퍼는 신발장 구석으로 처참하게 차여 있었다. 나는 발을 조이던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호두나무 원목 마루를 밟으며 현관 코너를 돌았다. 거실의 참담한 풍경이 내 시야를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대형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볼륨은 고막을 찢을 듯이 컸다. 재방송되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까르르 넘어가는 자기적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거금을 들여 주문 제작한 연회색 천연 가죽 소파. 그 위에는 시아버지가 대자로 누워 있었다. 양말을 훌렁 벗어 던진 그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 발뒤꿈치를 소파 팔걸이에 척 걸친 채 한 손으로는 리모컨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훌렁 까뒤집은 배꼽을 극적이고 있었다. 소파 앞 최고급 러그 위에는 촌스러운 모란꽃 무늬가 박힌 두꺼운 소미불 두 채가 흉물스럽게 깔려 있었다. 백수나 다름없는 미혼 시동생은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 조가리를 걸친 채 이불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모바일 게임에 빠져 입으로는 연신 험한 쌍욕을 뱉어냈다. 그의 스마트폰 충전기 서는 거실반을 가로질러 벽면 콘센트에 위태롭게 꽂혀 있었다. 베란다 통유리창 쪽에는 시누이 내외가 양반다리를 하고 퍼질러 앉아 있었다. 시누이 남편은 유리창에 등을 기댄 채 입을 벌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시누이는 과자 봉지를 품에 안은 채 바닥을 뒹구는 대여섯 쌀배기 애새끼 2명에게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과자 부스러기가 덕지덕지 묻은 장난감 미니카를 내가 시공한 원목 마루에 대고 박박 문질러대며 끔찍한 스크래치를 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오픈형 주방. 그 한가운데에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가 우뚝 서 있었다. 그녀 앞 도마에는 반쯤 썰어둔 수박이 널브러져 있었고 벌건 수박 국물이 도마를 타고 천연 대리석 상판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7명. 무려 7명의 인간들이 이 40평대 공간을 숨막히게 꽉 채우고 있었다. 공기마저 끈적하고 탁하게 오염되어 버렸다.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영역을 꿰차고 앉아 마치 이 집에서 10년은 좋게 살아온 원주민들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내 발소리를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나는 예물이 든 보스턴백을 든 채 거실 언저리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가방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내 뇌는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냉철한 데이터 처리 모드로 전환되었다. 침입 인원 수 7명. 자산 지분율 전원 0%. 진입 방식 도어록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의한 주거 침입. 어머. 새언니 왔네. 시누이가 가장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과자 봉지를 바닥에 휙 던지고는 손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탈탈 털어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당황한 기색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도리어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는 불쾌한 시선뿐이었다. 근데 왜 혼자 와요? 우리 오빠는 어쩌고?
그 앙칼진 목소리에 거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흉측한 발을 바닥으로 내렸다. 시동생은 한쪽 이어폰을 뺀 채 나를 힐끗 곁눈질하더니 이내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고개를 쳐박았다. 강말순 여사가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수박을 썰던 식칼이 쥐어 있었고 시뻘건 수박물이 칼끝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에 그 살갑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아랫사람을 기선 제압하려는 시건방진 태도가 역력했다. 왔으면 군뱅이처럼 서 있지 말고 얼른 옷부터 갈아입어. 강말순 여사는 식칼 끝으로 안방 쪽을 까딱 가리켰다. 그 치렁치렁한 옷, 보는 사람까지 숨 막히니까. 짐 내려놓고 빨리 와서 이 수박마저 썰어내와. 식구들 다 도현이 오면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었다. 며느리를 아래껏 부리듯 대하는 완벽한 하대이자 명령이었다. 나는 안방을 가리키는 그녀의 손을 빤히 응시했다. 어머님, 이 집 비밀번호 누가 바꿨습니까?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만큼 고요했고 단 한 줌의 떨림도 없었다. 내가 도현이더러 바꾸라고 했다. 강말순 여사는 식칼을 싱크대 볼에 대고 흐르는 물에 대충 헹궜다. 식구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드나들어야 하는데 내 생일로 해놓으면 누가 그걸 일일이 외우고 다녀? 내 생일로 바꿔놔야 다 같이 편하게 오가지. 다 같이요. 나는 그 단어를 싸늘하게 곱씹었다. 강말순 여사가 대답하기도 전 현관 도어록이 풀리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정도현이 들어왔다. 예식 때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인 그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치고 있었다. 그는 현관 박복도를 가득 메운 그 흉물스러운 짐더미들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음 한 번 멈칫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바글거리는 식구들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놀란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명백했다. 이 개수작을 그는 진작부터 전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도현은 정장 재킷을 훌렁 벗어 소파 위로 휙 던졌다. 재킷은 시아버지의 더러운 발 위를 덮었다. 고개를 돌린 그는 현관 어귀에 목석처럼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눈빛에는 짜증스러움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더니 대뜸 손을 뻗어 주방을 가리켰다. 뭐 하고 서 있어?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집안의 절대 권력자 행세를 하려는 듯 정도현의 목소리가 위압적으로 높아졌다. 어른들 다 여기서 쫄쫄 굶고 기다리시는 거 안 보여? 빨리 가서 밥상 안 차리고. 그 기가 막힌 호통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원목 마루 위로 쿵 떨어졌다. 거실의 예능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시누이의 애새끼들은 장난감을 두고 치고받고 싸우며 귀가 찢어질 듯한 괴성을 질러댔다. 시아버지는 에헴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정도현의 재킷을 발로 툭 밀어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뻔뻔함으로 무장한 정도현의 낯짝을 뚫어질 듯 응시했다. 찰나의 순간.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파편 같은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다. 결혼을 준비하며 단돈일원도 보태지 않은 수작. 성당에서 교우들 보란 듯이 떨어대던 시어머니의 꼴값. 예단과 혼수를 쿨하게 생략해주겠다던 위선. 그리고 무엇보다 청약 자격 유지를 운운하며 6개월 뒤로 미루자고 했던 그 망할 혼인신고까지. 이것은 성스러운 결혼이 아니었다. 내 자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이 식구 전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악질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내가 꼼짝도 하지 않자. 정도현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내게 두어 걸음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깔고 으름장을 놨다. 시집온 첫날부터 어머니 심기거스를 작정이야? 눈치껏 굴고 빨리 주방으로 가.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에 들린 가방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가방을 현관 앞 콘솔 위에 툭 내려놓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도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이내 시선을 돌려 수박 조각을 오물거리고 있는 강말순 여사를 향했다. 어머님, 나는 뼈가 시리도록 정중하고
또렷한 경어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안의 인간들 귀에 내리꽂히기에는 충분했다. 문 밖에 널브러진 저 쓰레기 같은 짐 더미들, 그리고 지금 식구들 전부 짐 싸들고 제 집에 들이닥친 이 상황.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말순 여사가 우적거리던 턱짓을 멈췄다. 그녀는 갉아먹은 수박 껍질을 싱크대에 툭 던져 넣더니 키친타월을 뽑아 신경질적으로 손을 닦았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은 감히 회장님께 대드는 말단 여직원을 훈계하는 듯한 싸가지 없는 시선이었다. 설명. 이깟일에 설명이 필요해. 그녀는 느릿느릿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오더니 양손으로 상판을 짚고 섰다. 우리가 살던 빌라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미친 듯이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니? 안 올려줄 거면 당장 방 빼라고 난리치길래 내가 곰곰이 생각했지. 어차피 그 전세금 빼면 우리 막내 빚쟁이한테 시달리던 그 사채 빚 갚는데 딱 맞거든.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전세금 빼서 방 뺐다. 그녀는 소파에 널브러진 시동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도련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빚 독촉에 시달리니 직장인들 제대로 구하겠니? 부모된 도리로 자식 새끼 죽어가는 꼴을 어찌 구경만 해. 그래서 빚 청산 싹 해주고 났더니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그녀는 40평대 거실을 쓱 훑어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 당당하게 나불거렸다. 천만다행으로 너희 이 집이 이렇게 대궐같이 넓잖니? 방이 4개야. 너희 부부가 안방 쓰고 나랑 아버님이 건너방 쓰고 우리 도련님은 저 끝에 서재방 쓰면 딱 맞지? 그리고 우리 아가씨네 저기 매부 요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월세도 밀려 쫓겨날 판인데 마침 잘됐다 싶어 몇 달 같이 지내자고 불렀지. 거실이랑 베란다 쪽에 매트 깔고 대충 지내면 돼. 식구들 다 같이 모여 사니 얼마나 북적거리고 사람 사는 냄새 나니?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생판남인 며느리가 대출 없이 전에 현찰로 산 집을 자기네 집안 무료 구호소쯤으로 취급하고 자기들 전세금을 빼서 막내 아들 빚을 갚아버린 다음 눈곱만 한 염치도 없이 식소를 몽땅 이끌고 장남의 신혼집을 불법 점거한다. 이토록 미쳐 돌아가는 논리가 저 여편네의 입에서는 숨쉬듯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흘러나왔다. 새언니 이 곁에 있던 시누이가 얄밉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엉덩이를 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도 죽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이 사업 숨통 좀 트이면 바로 나갈 거라고요. 이 집 언니가 대출 없이 샀다면서요? 한 달에 나가는 이자도 없는데 방 놀리면 뭐 해요? 새언니가 시집 왔으면 좀 둥글둥글하고 너그럽게 넘어가야지. 쪼잔하게 이런 거 가지고 핏대 세우지 마요. 나는 그 저렴한 시누이의 주둥이는 철저히 무시했다. 내 시선은 오직 정도현을 향했다. 당신 이 작당모의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정도현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허세를 부리며 척추를 꼿꼿이 세웠다. 이 집안 식구들 앞에서는 장남으로서의 체면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 어머니가 어제 갑자기 전화로 말씀하셨어. 그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부모님을 길거리에 나앉게 해? 지아야,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눈치껏 굴어. 결혼했으면 이 집은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집이 아니야. 우리 가족 공동의 자산이라고. 어른들이 이미 다 결정해서 들어오셨는데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모셔야지. 너 지금 시부모님 앞에서 무슨 따지는 표정을 짓고 서 있는 거야? 결혼을 했으니 이 집은 공동의 자산이다. 그것이 바로 이 새끼가 품고 있던 비열한 히든카드였다. 이 멍청한 남자는 그까짓 결혼식, 내가 입은 웨딩드레스, 하객들의 허울 좋은 축하 박수가 이 거대한 자산을 가로채는 법적 효력이라도 갖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의 며느리라는 프레임에 나를 가두고 시가 식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무단 점거를 해도 내가 내내하며 납작 엎드려 복종할 것이라 확신했다. 반항이라도 했다가는 버르장머리 없고 이기적인 며느리로 낙인 찍힐 테니까.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임계점. 표면은 그 어느 때보다 섬뜩하리만치 고요하고 가장 밑바닥에서만 미세한 기포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짜증으로 얼룩진 정도현의 역겨운 얼굴을,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강말순 여사를,
소파에 누워 더러운 발가락을 후비적거리는 시아버지를, 그리고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처먹고 있는 시누이를 천천히 눈에 담았다. 이 기생충 같은 7명의 존재는 내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냉혹한 재무 데이터로 치환되었다. 프로젝트명, 결혼. 투자 지분, 신지아 100%. 정도현 0%. 현재 상태,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 및 자산 무단 강제 점유. 평범한 여자였다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거나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물건을 집어 던졌거나 남편의 양심을 부여잡고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모든 변수를 돈으로 계산하는 보험계리사다. 시스템 차원의 사기가 발각되고 마지노선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악성적자 프로젝트 앞에서 가장 멍청한 짓은 그것을 어떻게든 회생시켜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정답은 즉각적인 청산, 강제 상장 폐지, 그리고 이 구제불능의 부실 채권들을 남김없이 털어내는 것뿐이다. 내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들이 공동자산의 족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알량한 혼인신고서는 단 한 글자도 적히지 않은 텅 빈 백지 상태로 내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촘촘한 법률체계 안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핏대를 세우는 저 남자와 내 피를 빨아먹으려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저 7명의 타인들은 나와 그 어떤 털끝만 한 법적 연관성도 없다. 이 완벽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신지아라는 이름 석 자만이 눈부시게 박혀있다. 이 공간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그저 뻔뻔한 불법 침입자일 뿐이다. 나는 정도현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완벽한 각성 상태에서 나오는 서늘한 조소였다. 상황 파악, 끝났어.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짧게 뱉어냈다. 정도현이 움찔했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설 줄은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선심 쓰듯 말했다. 상황 파악이 됐다니 다행이네. 그럼 얼른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가. 식구들 하루 종일 이사하느라 다들 배골고 계시니까. 강말순 여사 역시 완벽한 승리자가 된 양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뀌며 다시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 진작에 그럴 것이지.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냉장고에서 배추 2포기 꺼내서 겉절이 좀 무치고 고기 좀 썰어서 볶아와라. 나는 안방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주방 쪽으로도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콘솔 위에 올려두었던 내 짐가방을 다시 꽉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뒤로 획 돌아 현관문이 육중한 손잡이를 거머쥐었다. 아래로 힘껏 체중을 실어내렸다. 문이 열렸다. 사색이 된 정도현의 경악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이 악취나는 아파트를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내 두 발은 다시 복도에 안착했다. 육중한 현관문이 내 눈앞에서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맞물리기 직전 집안에서 정도현의 다급하고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야, 신지아, 너 지금 어디가? 나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쾅. 문이 닫히며 차가운 쇳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나프탈렌 냄새를 풍기는 시가 식구들의 쓰레기 같은 짐더미 한가운데 서서 코트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 화면에 파랗게 불이 들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다이얼 화면의 숫자 3개를 차례대로 꾹꾹 눌렀다. 1, 1, 2. 귀에 가져다 댔다. 안녕하십니까? 112 경찰 종합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일말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고하려고요. 마포구 땡땡 아파트 1702호입니다. 신원 미상의 8명이 제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현재 제 개인 자택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잘 아는 경찰관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한마디 덧붙였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복도에는 여전히 코를 찌르는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했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자기적인 웃음소리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도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빨갛고 파란 줄무늬 이민 가방들 옆에 선 채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도어록 위에서 깜빡이는 검붉은 표시등만 가만히 응시했다. 약 10분 뒤 엘리베이터가 경쾌한 도착음을 냈다. 금속 문이 양옆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형광 노란색 반사조끼를 입은 경찰관 2명이 걸어 나왔다. 앞장선 경찰관은 연배가 좀 있어 보였고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그 뒤를 젊은 경찰관이 따르고 있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다가와 바닥에 널브러진 낡은 짐더미들과 내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며 물었다. 네, 접니다. 나는 앞으로 나서며 가방에서 즉시 주민등록증을 꺼내 스마트폰과 함께 건넸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미 정부 공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앱이 켜져 있었다. 마포구역이 1702호 아파트, 소유주는 저 신지아입니다. 대출 없이 100% 제 명이고요. 나는 다른 전자문서를 터치해 열었다. 이건 제가 어제 구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법적 신분은 미혼입니다. 경찰관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화면에 뜬 주민등록번호와 전자문서의 숫자들을 꼼꼼히 대조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내게 돌려주며 굳게 닫힌 현관문을 가리켰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 파혼한 전 약혼자와 그 일가족 6명입니다. 내 말투는 마치 세무 데이터를 보고하듯 무미건조했다. 제가 없는 틈을 타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꿨고 짐까지 싸들고 와서 제 개인 소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요구합니다. 두 경찰관이 시선을 교환했다. 이런 류의 가정 내 분쟁은 수도 없이 겪어봤겠지만 나처럼 등기부등본과 미혼 증명서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신고자는 필시 처음이었을 것이다. 나이든 경찰관이 문 앞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손가락 관절로 무거운 금속 문짝을 쾅쾅쾅 3번 거칠게 두드렸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집안에서 울리던 예능 웃음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이어 우왕좌왕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어록이 철컥 소리를 내더니 문이 신경질적으로 확 열렸다. 정도현이 문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정장 셔츠를 벗어 던지고 목이 다 늘어난 회색 반팔 홈웨어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는 휴식을 방해받은 데 대한 짜증이 역력했지만 문 밖에 버티고 선 2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을 확인한 순간 그 짜증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경찰관님. 무슨 일이시죠? 정도현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의 시선이 경찰관의 어깨 너머로 뒤에 서 있는 나를 향했다.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신지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정도현의 목소리는 극도의 황당함에 삑사리까지 났다. 그는 반쯤 열린 문을 확 젖히며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에 경찰을 왜 불러?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젊은 경찰관이 팔을 뻗어 튀어나오려는 정도현을 막아섰다. 이 집 소유주 되십니까?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정도현은 다급한 나머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자기 가슴을 퍽퍽 쳤다. 우리 오늘 점심에 서초동 예식장에서 방금 결혼식 올렸어요. 하객 수백 명이 다 증인이라고요. 여긴 우리 신혼집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제자리에 서서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정도현의 낯짝을 차갑게 응시했다. 경찰관님, 제가 아까 증명 서류 다 보여드렸죠.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와 현관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법적으로 저는 완벽한 미혼일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은 저 남자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제 단독 소유입니다.
저 사람은 그저 불법으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 강제로 무단 침입한 생판남일 뿐입니다. 정도현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는 내가 무슨 외계어라도 하는 양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미혼이라니. 신지야, 너 대체 왜 이래? 바로 그때 강말순 여사가 거실 안쪽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그녀는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쿵쾅거리며 나왔는데 손에는 수박 국물을 닦던 그 축축한 키친타월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다. 도현아, 무슨 일이냐? 밖에서 누가 이리 소란을 피워 강말순 여사가 문가로 비집고 나오다 경찰을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숨을 들이켰다. 아이고, 경찰 양반들,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오? 확인차 묻겠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사무적인 태도로 강말순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신지아 씨 말로는 당신들이 허락도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이 집을 무단 점거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강말순 여사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그녀는 획 고개를 돌려 나를 짐승처럼 노려보았고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내년이 신고를 해? 이 몹쓸 년이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를 경찰에 찔러 강말순 여사는 쥐고 있던 키친타월을 냅다 집어 던지고는 양손을 허리에 척 얹으며 시어머니의 얄팍한 위험을 앞세워 경찰에게 악을 썼다. 경찰 양반들, 전혀 헛소리 믿지 마시오. 이거 단순한 집안 싸움이요. 제가 내 며느리라고. 오늘 갓 시집온 새아기요. 이 집도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산 신혼집이고 우리 식구가 여기 사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댁들은 얼른 가쇼. 우리 집안일이니까. 아주머니,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저희가 이미 부동산 등기 시스템 다 조회하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 단독 소유주는 신지아 씨입니다. 게다가 전산상으로 두 분,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남남이란 소리입니다. 그 말은 마치 날벼락처럼 현관에 그대로 내리꽂혔다. 허리에 얹었던 강말순 여사의 손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는 혼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정도현을 바라보았다. 혼인신고를 안 해? 도현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너희 구청 가서 도장 찍은 거 아니었어? 정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그제야 퍼뜩 깨달은 것이다. 신호등 앞 차 안에서 자기가 그토록 똑똑한 척하며 제안했던 그 완벽한 계획을 무주택 세대주 청약 자격 유지하게 혼인신고 딱 6개월만 미루는 거 어때? 그의 그 얄팍한 계산 속에서 나온 제안이 지금 자기 목을 빈틈없이 조이는 사형 선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아야 정도현의 목소리가 한풀 꺾이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나왔다. 너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우리 미래의 자산을 불리려고 일부러 미룬 거잖아. 너도 분명히 동의했었잖아. 어떻게 이제 와서 이걸 핑계로 우리 식구를 내쫓으려 그래? 나는 한치의 동요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혼인신고 미루자고 한 건 동의했지. 나는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만 읊었다. 그래서 지금 팩트가 뭐냐? 우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야? 내 자산은 완벽하게 내 단독 소유고. 그리고 당신들은 불법 침입자일 뿐이야. 야, 신지야. 거실 쪽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내 소파에 자빠져 있던 시아버지가 시누이의 애새끼들을 거칠게 밀치고는 현관으로 득달같이 달려왔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코앞을 삿대질했다. 내년이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우리 도현이가 어디가 꿀려서 너 같은 걸 만나줘. 내가 뭔데 안주인 행세를 하고 지랄이야. 돈 푼나 좀 있다고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갑질하려 들어? 내년이 오늘 우리를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쫓아내면 당장 우리 도현이더러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입 다물어.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시아버지는 아랫사람이 감히 이런 태도로 자기 말을 자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듯 멍청하게 얼어붙었다. 첫째, 여기 어른은 없고 무단 주거침입 현행범들만 있습니다. 은의 시선이 시아버지, 강말순 여사, 그리고 뒤에서 빼꼼히 눈치만
보는 시누이와 시동생을 차례로 쓸고 지나갔다. 둘째, 애초에 결혼한 적도 없으니 이혼 따위도 성립 안 하고요. 그저 비즈니스 파기만 있을 뿐이죠. 자, 이제 내 집에서 당장 짐 싸들고 꺼지세요. 인연이 시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손을 번쩍 치켜들며 당장이라도 튀어나와 뺨을 갈길 기세였다. 젊은 경찰관이 즉각 한 걸음 나서며 허리춤에 3단봉에 손을 얹고 매섭게 호통을 쳤다.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 앞에서 폭행하시려고요? 뒤로 물러서세요. 경찰관의 기세에 눌린 시아버지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는 그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볼 뿐이었다. 나이든 경찰관이 체증용 보디캠을 꺼내 조끼에 부착하며 극도로 단호한 어조로 경고했다. 상황 파악 다 끝났습니다. 소유주께서 즉각적인 퇴거를 요청하셨습니다. 계속 버티시면 불법 주거침입죄로 전원 현행범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개인 물품 챙겨서 나오십시오. 집안의 인간들은 그제야 사색이 되어 허둥대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난 시누이는 겁에 질려 남편의 옷소매를 쥐고 흔들었다. 여보, 어떡해. 우리 빨간 줄 가는 거 아니야? 시동생은 아예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강말순 여사에게 꽥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 집 이제 우리 집이라며. 나 속인 거야? 나 이것 때문에 경찰서 끌려가면 다음 주 면접 다 망치잖아. 조용히 못해. 강말순 여사는 돌연 현관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는 신용을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전세금 몽땅 빼서 빚잔치 다 했는데 이제 당장 갈 데도 없단 말이오. 이 독사 같은 년아, 내가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만들 셈이냐. 경찰 양반들, 우리 못 쫓아내요. 우리 8 식구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란 말이오. 그녀는 한국 아줌마들 특유의 바닥에 드러눕고 억지 부리는 수법으로 어떻게든 동정표를 얻거나 최소한 시간이라도 끌어보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짓이었다.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은빛 수갑을 꺼내 들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찰칵 소리가 복도를 서늘하게 울렸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짐 안 싸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강제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 수갑 소리에 강말순 여사의 거짓 곡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그 번쩍이는 은빛 쇠고리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정도현을 바라보았다. 정도현은 이미 멘탈이 완벽하게 붕괴된 상태였다. 그의 알량한 체면, 얄팍한 자존심, 장남으로서의 권위 따위는 이 순간 가루처럼 박살 나버렸다. 복도 양끝 이웃집 현관문들이 빼꼼히 열리고 호기심 어린 눈동자들이 문틈 사이로 이 촌극을 구경하고 있었다. 정도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럽게 쪼그려 앉았다. 그만해,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참담한 수치심과 절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짐 싸 나가자고. 이어진 20분간은 처참하기 짝이 없는 패주였다. 두 경찰관의 삼엄한 감시 아래 8명의 불청객들은 방금 전까지 상전처럼 차지했던 영역에서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시누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과자 부스러기를 밟아 바스락 소리를 내며 질질 짜면서 바닥을 뒹구는 애새끼들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시동생은 콘센트에서 충전기 선을 신경질적으로 뽑아 구겨진 옷가지와 함께 백팩에 쑤셔 넣었다. 시아버지는 소파 모서리에 걸터앉아 구질구질하게 마지막 체면이라도 차려보려고 느릿느릿 양말을 꿰어 신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발뒤꿈치가 영 양말 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강말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아까 반쯤 썰어둔 수박을 위생비닐에 주섬주섬 담더니 싱크대 위에 늘어놓았던 싸구려 간장과 참기름병 따위를 낡아빠진 에코백에 구겨 넣었다. 정도현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그는 터덜터덜 걸어가 모란꽃 무늬 소미불 2채를 둘둘 말아 나일론 끈으로 악착같이 동여맸다. 나를 쳐다볼 엄두도 경찰과 눈을 마주칠 배짱도 없이 그저 기계처럼 짐이나 나르는 자벽부 노릇을 할 뿐이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경찰관이 매섭게 재촉했다. 8명의 인간들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좁은 현관에 찌질하게 모여들었다. 정도현은 간장 상표가 찍힌 누더기 종이 상자를 들었고 시아버지는 고물 선풍기를 등에 짊어졌으며 강말순 여사는 수박이 든 에코백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마치 집 잃은 피라민 때처럼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로 현관문을 나섰다. 저기 겉옷 나는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정도현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리더니 오늘 예식 때 입었던 정장 재킷이 여전히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후다닥 달려가 재킷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쫓기듯 거실을 빠져나갔다. 더 남은 사람이나 짐은 없습니까? 경찰관이 내게 확인했다. 없습니다. 경찰관님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경찰관들이 일가족 8명을 호송하듯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갔다. 문이 열렸지만 그 쓰레기 같은 짐더미를 바리바리 싸들고 그 좁은 공간에 다 우겨 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주머니랑 이쪽 식구들은 다음 것 하세요. 경찰관이 강말순 여사와 신우이네를 가리키며 지시한 뒤 정도현과 시아버지, 시동생만 죄수 호송하듯 먼저 엘리베이터에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고 층수를 알리는 불빛이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복도에는 강말순 여사, 신우이 일가, 그리고 빨갛고 파란 줄무늬 이민 가방들만 처량하게 남겨졌다. 벽에 기대선 강말순 여사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아직도 분이 덜 풀려 무슨 저주라도 퍼부으려 입을 달싹거렸지만 얼음장처럼 싸늘한 내 표정에 짓눌려 결국 도끼 어린 콧방귀만 한 번 끼고 말았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왔다. 그들은 구질구질한 짐짝들을 질질 끌고 들어가 금속 문 뒤로 자취를 감췄다. 마침내 복도는 완벽한 정막을 되찾았다. 나는 텅 빈 문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내 24시간 출장 열쇠 수리점에 전화를 걸었다. 마포구 땡땡 아파트 1700이 호입니다. 네, 지금 당장요.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프리미엄 도어록으로 교체해주세요. 기존 거 살릴 필요 없이 통째로 뜯어내고 새로 달아주세요. 30분 뒤 열쇠 수리기사가 묵직한 공구함을 들고 도착했다. 전동 드릴의 요란한 소음이 심야의 복도를 울렸다. 기사는 글라인더로 강말순 여사가 건드렸던 그 더러운 도어록을 무자비하게 박살 내버렸다. 바닥에 금속 쇳가루를 수북이 남긴 채 최첨단 지문 인식 기능과 외부인 이상 대회 알림 기능까지 탑재된 육중한 프리미엄 도어록이 새로 장착되었다. 비상용 마그네틱 카드 2장입니다. 지문 등록은 방금 다 마쳤고요. 기사는 공구를 주섬주섬 챙기며 내게 카드를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만의 현관에 홀로 섰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 퀴퀴한 땀 냄새와 시큼한 쉰내가 역겹게 감돌고 있었다. 거실 원목 마루는 온갖 흙먼지와 과자 부스러기로 난장판이었고 천연 가죽 소파는 그 육중한 몸뚱이들에 짓눌려 푹 꺼져 있었다. 싱크대 거름망에는 시뻘건 수박 껍질 조각이 흉물스럽게 처박혀 있었다. 나는 청소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대형 참사가 휩쓸고 간 재난 현장이나 다름없으니 내 손으로 직접 오물을 치울 이유는 없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입주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 특수 방역과 살균 소독까지 싹 다 돌릴 것이다. 나는 원래 안방으로 쓰려던 방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다행히 침대 위 친구는 아직 놈들의 때가 타지 않았다. 옷장을 열어 미리 걸어두었던 고급 정장 몇 벌을 꺼내 차곡차곡 깨어 캐리어에 담았다. 그러고는 서재로 건너가 금고 안에 넣어둔 아파트 등기 권리증 원본, 핵심 재무 감사 서류들, 그리고 내 업무용 노트북을 백팩에 모조리 쓸어 담았다. 나는 캐리어와 백팩을 양손에 든 채 쓰레기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내 등 뒤로 현관문이 묵직하게 닫히며 모터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보안 시스템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트렁크에 짐을 실은 뒤 운전석에 올랐다. 엔진을 걸고 차를 몰아 마포구를 빠져나왔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심야의 서울 밤거리는 텅 비어 한산했다. 나는 창문을 활짝 내렸다. 칼날 같은 밤바람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며 옷깃에 들러붙어 있던 그 끔찍하고 역겨운 빈민의 냄새를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나는 운전대를 돌려 친정으로 향했다. 도어록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부모님의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작게 들려왔다. 나는 부모님을 깨우지 않고 발소리를 죽인 채 결혼 전까지 내가 쓰던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방 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때 쓰던 스탠드까지 다소 곳이 놓여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방구석에 밀어두고 싱글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다. 그제야 비로소 종아리 근육이 터질 듯이 뻐근해져 왔다. 책상 위에 던져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거리며 징징대는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정도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떠 있었다. 그 아래로 시뻘건 부재중 전화 알림 숫자가 찍혀 있었다. 108통. 아파트 단지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이 머저리 같은 남자는 미친 발정난 개처럼 내게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부재중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격처럼 쏟아져 들어와 있었다. 처음 몇 개는 무능한 자의 분노와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신지야, 너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길 수가 있어? 내가 아파트 이웃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내 체면을 이렇게 짓밟아도 돼? 당장 문 비밀번호 찍어보내.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중간쯤 내려가니 이제는 알량한 감정파리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지아야, 오늘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이잖아. 내가 웨딩드레스 입고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 우리 엄마가 좀 서운하게 한 게 있더라도 어른이잖아. 며느리 된 도리로 한 번만 꼭 참고 넘어가 주면 안 돼? 내 동생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 있는데 정장이랑 옷이 다 내 집에 있잖아. 걔 면접 어떻게 보라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들. 새벽이 깊어가도록 갈 곳을 찾지 못한 그들의 말투는 바닥을 기는 처절한 애걸복걸로 바뀌어 있었다. 지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지금 용산역 앞 24시간 찜질방에 와 있어. 엄마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계속 바닥에 앉아서 울고 계셔. 조카들 졸리다고 칭얼대는데 여기 수면실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일 날 박는 대로 나가서 단칸방이라도 월세 구할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만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눈 좀 붙이게 해주라. 딱 하룻밤만. 나는 그 찌질한 텍스트들을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갔다. 머릿속에는 그들 7명이 낡아빠진 이민 가방을 끌어안고 발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찜질방 공용홀에서 야른 매트를 차지하려 눈치 싸움을 벌이는 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내 손가락이 액정 위에서 단 2초간 머물렀다. 나는 답장 따위는 일절하지 않고 즉시 설정 메뉴를 터치했다. 방해 금지 모드 활성화. 세상이 완벽하게 고요해졌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두 눈을 감았다.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내 몸을 갉아먹던 악성 종양을 통째로 도려낸 뒤에 찾아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안락한 피로와 평온만이 감돌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 골목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커튼 틈새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정수기에서 찬물을 한 컵 받았다. 일찍 일어난 엄마가 주방에서 아침국을 끓이고 있다가 내 방에서 불쑥 튀어나온 나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아야, 너 내가 왜 여기서 나와? 도현이는 어쩌고 엄마는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으며 긴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나 이 결혼 엎었어. 나는 시원한 물을 들이켜고는 마치 오늘 날씨가 막을 거라는 얘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가 쥐고 있던 국자가 대리석 상판 위로 쨍그랑 떨어졌다.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나는 간밤에 치렀던 그 끔찍한 난장판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평생 곱게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중년 여성이다. 상대방 식구 7명이 신혼집을 불법 점거하려 했던 그 천박한 짓거리를 알게 된다면 아마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다.
상대방 재무 상태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서 더 큰 손실 나기 전에 재빨리 손절 친 거야. 나는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걱정 마. 딸내미 손해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물컵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새 엑셀 스프레드시트 창을 열었다. 나는 보험 계리사다. 모든 수치와 장부를 10원 단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춰내는 것이 내 직업이다. 나는 시트의 최상단 셀에 이렇게 타이핑했다. 정도현 측의 중대한 채무 은폐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역서. 그리고 항목별로 냉혹하게 데이터를 입력해 나갔다. 1. 서초구 예식장 대관료 신부 측 전액 대납 2,500만 원. 2. 예식장 생화 장식 비용 500만 원. 3. 하객 식대 정도현 측 지분 및 정도현 턱시도 대여료 150만 원. 4. 시가 직계 가족 혼주 코사지 및 출장 메이크업 비용 80만 원. 각 지출 항목의 옆칸에는 이체 당일의 은행 거래 명세서 번호와 현금 영수증 승인 번호까지 꼼꼼하게 첨부했다. 청구 총액 4,430만 원. 나는 이 엑셀표를 출력하고 내가 직접 법률 용어를 동원해 작성한 내용 증명을 동봉했다. 그 내용 증명에는 상대방이 집안의 중대한 악성 부채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기망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부 측의 혼전 특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려 한 바,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임을 명시했다. 나아가 향후 7영업일 이내에 내가 대납한 상기 예식 비용 전액을 지정된 내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즉각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더불어 그의 회사 급여, 통장 및 개인 명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고했다. 오전 9시 나는 차를 몰고 동네 우체국으로 향했다. 투명한 창이 달린 규격 봉투에 내용 증명 서류를 반듯하게 접어넣었다. 수신인 주소란에는 그들이 전세금을 빼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빌라 주소나 발냄새 나는 용산역 찜질방 주소 따위를 적지 않았다. 내가 적어 넣은 주소는 이러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 빌딩, 땡땡 기업 재무팀 정도현 앞. 직장 내 평판과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 이 한국 사회에서 회사 본사 사무실 책상으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시뻘건 법적 독촉장은 그 어떤 수백 통의 사적인 욕설 문자보다 한 남자의 멘탈을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붕괴시키는 무기다. 이 빚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의 대기업 커리어는 그걸로 완벽하게 끝장나는 것이다.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등기 영수증을 받아든 나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했지만 폐부 깊숙이 스며들 만큼 투명하고 맑았다. 차에 올라탔지만 당장 시동을 걸지는 않았다. 조수석에 던져둔 백팩을 끌어당겨 맨 안쪽 지퍼를 열고 아주 반듯하게 접혀있던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혼인신고서. 결혼 날짜가 잡히기 무섭게 정도현이 얼씨구나 하고 득달같이 들고 와서 나더러 쓰라고 내밀었던 바로 그 양식이라. 그놈의 망할 생애 최초 청약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역겨운 계산속 덕분에 내 가방 속으로 다시 회수되었던 그 서류. 종이의 오른쪽 절반, 남편 측 정보란에는 정도현의 이름 석자와 시뻘건 개인 인감도장이 한치의 번짐도 없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나 왼쪽 절반, 신지아에 관한 모든 신상 정보란은 단 한 자의 잉크도 묻지 않은 순백의 여백 그대로였다. 나는 그 시뻘건 도장이 찍힌 종이 쪼가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고작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그 오만한 남자는 평생 무급으로 부려먹을 훌륭한 식모를 얻었다고 착각했고 자기 집안의 모자란 식구들을 거머리처럼 달라붙게 할 거대한 숙주를 찾았다고 자만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투자금 한 푼 없이도 상대방의 자산을 내 것으로 꿀꺽 합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재산 탈취 시스템인 줄 알았던 것이다. 나는 센터 콘솔에 연결된 차량용 소형 파쇄기에 전원을 켰다. 보안이 생명인 기밀 감사 서류들을 언제든 즉각 폐기하기 위해 내 차에 특별히 설치해둔 기계였다. 나는 그 혼인신고서를 파쇄기 투입구에 일직선으로 밀어 넣었다. 빨간색 센서 등이 켜지며 금속 톱니바퀴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잉. 작지만 지극히 날카롭고 경쾌한 파쇄음이 적막한 차 안을 채웠다. 정도현의 비열한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던 그 반쪽짜리 종이는
시퍼런 톱니바퀴에 의해 2번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수십 가닥의 얇은 띠로 썰려 바닥에 새까만 폐지함 속으로 미련 없이 떨어져 내렸다. 명품 보험 계리사가 갖춰야 할 가장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은 수익률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쥐어짜낼까 계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결코 회생 불가능한 최악의 부실 채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순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칼에 베어버려 강제 청산을 집행하는 결단력에 있다. 이제 내 인생의 재무제표는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